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기름에 매기는 세금 유류세의 인하폭, 세일폭이 좀 줄어듭니다. 이달 말 끝낼 예정이었는데 2개월 더 세일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다만 인하폭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소에서 우리가 내는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지 오늘은 이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삼겹살 외식 비용이 1인분 기준으로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10% 정도 떨어졌는데 임차료, 인건비 같은 다른 비용이 상승한 탓인데요. 양돈 농가에서는 이렇게 금겹살 논란이 일게 되면 삼겹살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문턱을 좀 낮추는 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또 커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죠. 6월 1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류세 조정하는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네.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세일을 연장은 하되 세일폭은 좀 줄일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이제 아마 이달 말에 주유소 들르셔서 차량에 가득 주유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25%,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말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에 유류세 인하폭은 소폭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금을 조금 덜 걷어서라도 이 국제유가 상승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고 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는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찍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의 그 해는 100달러 위에서 배럴당 놀았습니다. 근데 2022년이 되면서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80달러예요. 지난해에도 70달러, 80달러를 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았고, 그러니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정부는 이제 순차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한꺼번에 다 이걸 확 축소해버리면 영향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8월에 정상으로 돌린다라는 계획은 발표하고 7월부터는 조금 이 인하폭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휘발유와 경유가 리터당 대충 어느 정도 세금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7월부터는? 지금 그대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국제유가가 보면은요. 예. 일단은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정도, 그리고 경유는 38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터당 40원? 네. 예. 지금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654.8원이거든요. 그리고 경유는 1,483.8원이고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한 40원 정도를 더하게 되면 이제 7월이 되면 리터당 1,695원, 휘발유는, 경유는 한 1,530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주유소 가격에서는 3% 정도가 움직이는 거네요. 이 세금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유지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8월 말이 되면 그러면 여전히 깎아주고 있는 뭐 20%, 30%의 유류세가 다시 정상으로 환원되면 예.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것도 정부가 한꺼번에 올릴지 아니면 한 번 더 조금 깎아주면서 더 연장할지는 가봐야 아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가나 환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석유를 가져오는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좀 들여다볼 것 같고, 유가가 다시, 그러니까 유류세를 인하해주는 조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8월에 완전히 돌아온다?
이것보다는 그때도 한번 정부가 연장하면서 또 한번 인하폭을 좀 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그럼 매달 조금씩 세일폭을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는 조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발표된 거는 정부는 일단은 이렇게 인하폭을 좀 줄이고 7월에 8월 말에는 정상으로 간다는데 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정부가 연장해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번 세일 기간은 8월 말이 끝이다. 일단 네. 발표에 따르면. 네. 알겠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유류세 인하하는 거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던데 네네.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OECD는 모여서 이런 거 주로 이제 하나 봐요.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라든지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 있는데 특별하게 이슈는 없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OECD가 단계적 종료를 우리 정부에 공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류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감면해 주는 것보다 도리어 취약계층에 대한 산별 지원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춰주지 말고 다른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부유층에게도 한꺼번에 이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금 낭비하는 거다 이건. 네. 두 번째는 환경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류세를 깎아주는 거는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해서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를 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공고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일부는 들을만 했으니까요. 반면에 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 측면도 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워낙 세수 결손이 좀 컸던 터라 유류세를 다시 환원하면 하반기에 약 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정부가 최근에 또 종부세, 상속세 개편 문제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 덜 걷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어디선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걷고 있던 거 정상으로 돌리자라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가 올라서 시행했던 기름값 인하도 이제 제자리로 돌리고 있다 하나씩. 네네. 지금 예상으로는 8월 말까지만 유류세 깎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끝.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꽤 갑자기 오르긴 하겠네요. 기름값이. 일단 7월에 한 차례, 그다음에 8월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오를 높은 가능성이 거죠. 있다. 네, 송현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돼지고기 소식. 네. 지난주에는 한우 농가가 요즘 울상이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돼지고기는 오히려 여기도 도매가는 내리고 네. 다만 소비자가 사 먹는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런 얘기군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에 서울의 삼겹살 1인분, 그러니까 200g의 이 평균 가격이 2만 83원, 사상 처음으로 2만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는 가격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4월 대비해서는 102원 올랐고 지난해 5월 대비해서는 93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사과다, 금겹살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금사과에 이어서. 근데 문제는 이 돼지고기 도매가는 분명히 내렸는데 왜 금겹살이 됐느냐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농가에서 공급하는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해 5월 대비 평균 1kg당 약 10%나 내렸거든요. 그런데 외식 수요가 감소했고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도축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좀 내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식당에서 사 먹는 우리 이 삼겹살 가격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름세인 이유는 임대료나 인건비나 전기세 같은 게 올라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삼겹살집에 가면 저희가 삼겹살만 먹지는 않잖아요. 뭐 채소류, 밑반찬 이런 거 먹는데 예. 이렇게 밑반찬으로 나오는 채소류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는 쭉 상승을 하다가 계절적으로 추석 이후에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식 물가는 사실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도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1인분에 2만 원 넘어도 계속 다 가서 드시니까 이제 생기는 가격이겠죠. 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파는 돼지고기는 가격이 내리는데 식당 가격은 그대로고 좀 그러네 라는 네. 생각들은 하시겠어요. 네, 삼겹살이 억울하다인 건데요. 이제 오히려 돼지고기가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라는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은 더 억울한 겁니다. 일부 언론이 이 삼겹살을 이야기를 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금겹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농민들이 꿀이 났다는 요즘 삼겹살 오른 것을 기자들이 취재하고 리포팅하는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값이 네. 올랐다고. 그렇죠.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삼겹살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식당 주인분 인터뷰했나 보군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5월보다 2.7% 오른 건 맞는데 예. 물가 상승에 대한 돼지고기 기여도는 지난해 동기 대비 0.0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는 물가를 낮추는데 기여를 했는데 왜 돼지고기를 금겹살이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양돈업계에서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식당 삼겹살 가격에서 실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돈으로 하면 한 3,500원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전기세 같은 재반 비용이 오르면서 삼겹살이 2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삼겹살 시켜 먹으면 사실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기를 먹고 네.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인건비를 사 먹고 네. 이제 그런 셈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3분의 1만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하면. 맞아요. 장소에 대한 또 대여비도 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양돈 농가 상황도 좀 비슷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돼지고기 1kg당 생산비가 5,1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락값, 그러니까 경매로 내답한 수익은 5월까지 평균 4,000원대 후반대였어요. 예. 이 얘기는 생산비보다 내답하는 비용이 더 낮다는 얘기니까 킬로그램당 몇백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달 들어서 출하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상승을 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은 조금 더 우리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예. 금겹살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다. 좀 이런 억울하다 이거죠. 네,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동 농가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외식 메뉴들도 가격이 다 비슷하게 올랐죠? 네. 당연히 원료비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외식이라 하니 그렇죠. 나머지 전기료, 뭐 인건비 이런 거야 다 같이 올랐을 테니까. 네,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힘들게 됐고 저 같은 직장인들도 밖에서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는 게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김밥 한 줄 가격이 5월 기준으로 3,423원, 짜장면은 7,223원이고요.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는 원재료인 김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지금 오름세에 있습니다. 칼국수가 9,154원, 냉면이 11,692원. 그리고 비빔밥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2%나 올라서 10,000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 메뉴들 가격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뭐 삼겹살하고 비슷합니다. 원재료 가격, 채소나 조미료, 밀가루 같은 가격들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조만간 돼지고기에서 발생한 일이 닭고기에서도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최근에 닭고기 가격이 4, 5개월째 하락세입니다. 도축 마리수도 전년보다 많아져서 닭고기 가격은 더 떨어져야 맞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BBQ가 이 올리브유 같은 원 부자재 가격이 인상한 걸 이유로 평균 가격을 6% 넘게 인상을 했고 KFC도 치킨 한 조각 가격을 올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원자재 값 상승 외에도 뭐 배달 플랫폼 광고비나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 같은 재방 비용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닭도 집에서 튀겨 먹어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왜 그 물가가 오를까 싶긴 한데 네. 결국은 우리 동료 소비자들이 그 가격 내고 사 먹으니까 그 가격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18,000원 하다가 네. 2만 원 됐는데 아무도 안 사 먹으면 제가 아무리 뭐라도 18,000원으로 내려올 텐데 네. 다들 이렇게 올라 그러면서도 다들 똑같이 사 드시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참.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부부가 양쪽 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는요. 문턱을 좀 낮춘다는 얘기죠. 네, 전향적으로 이제 소득 기준을 좀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대출이 이제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에서 3% 초반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의 제한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고요. 뭐 대환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정부가 이미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1월 말에 상품 처음 나오고 나서 소득 요건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수용한 거였는데요. 지금 2달 만에 또다시 이 소득 요건 완화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발표가 앞서 언급한 2억 원까지의 완화를 재차 얘기한 건지 아니면 2억
2억 원 이상으로도 확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준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3분기부터는 그 최소 2억 원 이상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각자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아도 중산층들도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각자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신생아가 2년 이내에 태어나야 그렇죠. 되니까. 네네. 와, 젊은 회사원이 1억 원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쉽지 거고. 않죠. 그죠? 네, 맞아요. 이 소득만 보면 거의 40대 부부여야 가능한 건데. 그렇죠. 게다가 2년이라는 제한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네. 이런 거 만들 때마다 집 살 때 싼 대출은 해줘야 되는데 네. 부부 합산 소득이 둘이 합쳐서 1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 돈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나 이자 내기도 바쁘지.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결국은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커플들만 또 이런 특례 대출을 또 받는 거 받을 수 아니냐 있으면 하는 받아라. 지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 좀 들썩이게 만들까봐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죠. 이게 보통 올해 5월까지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보면 정구점 대비 거의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60% 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한국 부동산원 통계상으로도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신생아 특공 이후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원이라는 주택 가격의 제한을 고려하면 이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노원, 도봉, 강북구, 그러니까 이 노도강 지역과 같은 외곽 지역의 집값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예. 지금 어제 이제 여기다가 정부가 이제 종부세랑 상속세 개편안도 공감한다 하면서 이제 세제 개편도 공식화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주택 경기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해석이 좀 많고요. 이게 뭐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랑 주택 금융이 이제 밀착되어 있으니까 보통 가계 대출이 주택 경기에 1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럼 그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가계 대출이 늘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게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이 가계 대출이라는 건 결국은 집 살 때 받는 대출일 텐데 그렇죠. 기존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은 한다고 가능하다고. 네. 말씀주셨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 상품이 1월 말에 나왔는데 그 4월 달까지 보니까 신청 규모가 5조 원이 넘어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정부가 처음 추산했을 때 올해 한 32조 원 정도 공급하면 될 거다라고 봤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덜 나가고 덜 있는 나가는 거네요. 거예요. 석 달 동안에 한 16%가량이 소진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소득 기준 완화한다고 하면 이 속도가 더 더 빨라지겠죠. 나가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가계대출 증가세가 2달 동안에 1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거야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집값도 지금 바닥이다 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뭐 주택 거래가 늘고 자연히 주담대도 늘어난 규모가 영향이 클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저금리에 빌릴 수 있는 어떤 지금 신생아 특공 같은 정책금융 상품이 더한다면 가계대출의 증가폭도 빨라질 테니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이거 영끌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이제 금융당국도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해 현재까지의 가계대출은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게 기본 입장이긴 한데 예. 앞으로 이제 정책 상품의 기준이 완화하거나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논의가 더해지면 하반기에는 이제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들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이 꼭 신혼부부에게만 갈아타기도 역시 신혼부부 중에 2년이나 아기를 네네. 이 조건은 출산해서만 동일합니다. 네. 해야만 가능한 거죠. 네. 이미 이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죠. 1주택자에 한해서만 대화는 가능한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2년 이내에 꼭 받아야 되는 거라서. 네, 그 제한을 문제 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까지는 이거 시행된 지 이 정도는 안 됐으니까 기다리지만 네. 여보 우리 다음 달까지 이거 대출 못 받으면 이제 우리 애 하나 더 낳아야 이 대출 받을 맞아요.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뭐라도 무슨 집이라도 사자. 그죠. 네. 그래야 그런 될것 수요가 또 같아서. 실수요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살짝 들긴 하네요. 예. 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진규 씨가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러 가면 번호는 각자 선택할 수 있지만 국번은 이동통신사가 그냥 정해서 주는 것 같던데요.
가만히 보니까 통신사마다 나눠주는 국번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2000번대, KT는 7000번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던데 이건 누가 정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휴대폰 국번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고 국번이 4자릿수로 늘어날 때 아예 처음부터 회사별로 어떤 국번을 나눠줄 건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400번대는 LG, 2500번대는 KT, 3800번대는 SKT, 3900번대로 넘어가면 다시 LG 이렇게 골고루 섞어놨고요. 나누는 원칙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 통사들이 각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줬는데 서로 신청이 겹치면 그건 따로 조율하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8000번대나 9000번대 국번보다는 2000번대, 3000번대 국번이 약간 더 선호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낮은 자리의 국번은 보니까 대부분 KT나 LG 쪽에 배정이 되어 있더군요. 20땡땡 이것만 이제 SK텔레콤이고 21땡땡부터 24땡땡까지는 LG, 또 25땡땡부터 29땡땡까지는 K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궁금하기는 한 것들을 그런 것들도 저희는 또 열심히 이렇게 알아봐 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심혜리님께서 살다 보면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주고받을 일도 있는데 이렇게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우리는 조그만 경품에 당첨돼도 제세 공과금은 각자 내잖아요. 위로금, 합의금도 이 경품 당첨됐을 때하고 똑같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위로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국세청이 어떻게 아느냐? 이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준 사람이나 준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라고 신고를 다 하거든요. 그쪽은 그렇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받은 쪽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지 안 하셨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발견하고 받으러 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 세입자한테 미리 좀 나가주세요 부탁하면서 위로금 주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것도 과세 대상이고요. 집을 사고 팔기로 계약은 하고 계약금 10%를 냈는데 어찌어찌 사정이 돼서 잘못돼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잘못한 쪽, 마음 바꾼 쪽이 그 계약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계약금도 꽤 큰 돈일 수 있지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가게를 사고 팔면서 권리금 주고받으시는 것들도 꽤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신 분은 줬다고 신고해야 세금을 깎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받은 분은 받으셨다고 꼭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질문을 보내주신 박진규 씨와 심혜리님 두 분 모두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